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사건이 벌어진 장소, 젊은 층에게 아주 익숙한 PC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름이 김성수죠. 네. 예, 김성수 공개가 됐는데, 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이제 과거에 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한번 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피해자 인권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만 이렇게 맞습니다. 강하게 보호를 하느냐.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신상 공개 기준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강력범죄,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도강간 등등의 이제 특정 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하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것 외에 가끔은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생기는 2차 피해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고요. 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일찍 지금 오늘 오전에 피의자 김성수의 신원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피의자 김성수, 지금까지는 뭐 문신이 있더라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이제 곧 얼굴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근데 청와대 청원도 나왔는데 역대 최다 인원이 역대 참여를 최다입니다. 했다고요. 청와대의 기준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찬성을 하면,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내지는 청와대가 직접 답을 한다. 지금까지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 속도예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80만 명입니다. 83만 명이 넘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날 것 늘어나겠죠? 같아서 아마 한 하루 이틀이면 100만 돌파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인 것이, 자, 이렇게 이 20대 초반에 열심히 살던 청년이 아무 이유 없이 무참하게 살해가 됐는데 혹여라도 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대중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여당의 이제 국회의원께서는 호기심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굉장한 비판을 받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 희생자가 또 나 자신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동생,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아르바이트를 그 PC방이라는 동네마다 흔한 공간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아침 8시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일찍 출근을 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책상이 더럽다 닦아드렸고, 그다음에 이 환불해달라까지 오고 해서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환불 요청했고, 죽이겠다는 협박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고, 그런데 이 비극적인 결과는 그 어느 단계에서도 막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회적 공분은 막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을 보면서. 20대 청년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참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알바생 선영이 어떠니까 애들 다 괜찮다고, 키가 그 모델이 꿈이었댔는데 친절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옛날 같은 엄마들이 애들이 내가 가서 놀던데 못 가겠다, 무섭다. 자식까지 부모가 주는. 네, 피해자 불친절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 오늘부터 정신 감정을 김성수 씨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정신 감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난 건 아니라면서요? 최장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이제 정신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건 하루 이틀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정신 감정은 특히 이게 이 정신 상태하고 범죄와 연관관계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장 한 달간 치료감호소에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사나 전문가의 심층적인 감정 결과를 거쳐서 이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일단 김성수는 10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안은 지금 대부분의 대중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 혐의 입증이나 좀 죄질이 안 좋다라는 거, 계획범죄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수사 조사가 필요 없는 정도의 그렇네요. 수준입니다. 예. 결국 이 정신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진단 결과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심신미약 감형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정신감정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반드시 심신미약 인정되는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이게 지금 대중들이 걱정하는 거와 좀 다르게 저는 이번 사건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신미약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이렇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러니까 이게 종인지 핸드폰이 잘 모를 정도의 능력,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인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과 이 살인 사건과는 정신적인 연관관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대중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음주나 그리고 좀 황당한 상황을 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돼서 감형된 사례들이 판결문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주치 감형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만 사실 이 대중들의 얘기로 심신미약이나 심신 상실자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한다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거를 좀 엄격하게 적용해달라 쪽으로 목소리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30차례 이상을 찔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범행의 잔혹함을 봐서는 이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게 대중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 심신미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통 얼굴을 공격하는 경우는 원한이 있거나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와 같은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둘 간에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당시에 정신 상태로 보면 별로 그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고의적인 그런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기나 우발적인 흉기 난동으로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이례적으로 이 피해자를 맡았던 담당 의료진까지 맞습니다. 분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수, 왜 하필이면 얼굴을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지금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백성웅 변호사의 이제 법적인 이제 이 추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재판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도 이제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에 아주 잔혹하게 정말 극단적인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데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고 원한 관계가 없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과관계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뭐 전에 다퉜었다든가, 뭐 이 PC방에 단골이었는데 뭐 이 언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든가, 살해의 동기가 있으면 송선미 씨 부군 이 살인처럼 뭔가 돈이 목적이라든가 청부라든가. 근데 이 경우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공주감호소에서 한 달 동안 이것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야?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낮다면 왜 한 달이나 시간을 주는 걸까요? 저는 아까 이제 백성웅 변호사 얘기로 한 가지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먼저 정신감정을 시작했느냐. 경찰이 수사할 게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범인, 피의자의 이전 이력들을 추적해야 된다고 봐요. 이 우울증을 10년간 알아왔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럼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병원 처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자기 이상해질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걱정되냐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다. 이거 걱정하지 마라. 꽁꽁 숨길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되게 생긴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한마디로. 근데 여기다가 한 달 동안 감호소에 보내서 이 보통 정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나 혹은 상담 심리학자가 얼마 정도 상담하고 이상인지 정상인지를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한 달을 행동 관찰을 가둬놓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청와대 청원이 지금 8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검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뭐 쇼를 해서 이렇게 좀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한 달 정도면 그래도 하루 이틀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데
피의자는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온 거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런 강력 범죄가 벌어지면 그 피의자는 전부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발 범행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흉기를 사용했잖아요. 흉기를 현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썼다면 우발 범행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흉기를 현장에서 주워서 사용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건 처음부터 이 흉기를 누군가에게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계획 범죄고요. 우발 범행이라는 건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런 거겠죠. 그때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서 욱해서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을 했다인데 그 욱한 것과 그 이후에 실행하는 과정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흉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걸 썼는지가 이 상황에서는 우발범인지 계획범행인지 밝히는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김성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흉기를 직접 가지고 왔죠. 이거는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뭐 청원도 84만 명이 넘고 이 사건에 대한 맞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심신미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편이다 이런 얘기도 나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 법을 왜 손보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만큼만 책임을 지게 만든 겁니다. 그걸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현병 환자가 사람인 줄 모르고 뭐 정말 말고 귀신인 줄 알고 찔렀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심신 상실 경우에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심신 미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그거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적용에 대해서 대중들이 분노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 때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엄청나게 됐었잖아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이번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우울증으로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죠. 판사는 여기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판단 자료일 뿐이고 현장에서 지금 이 김성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판사가 다시 보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치료감호소의 결정이 그 판사를 기속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국회도 그렇고 이 법 조항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파문을 불러온 녹취록 당사자인 소설가 공지영 씨가요. 최초 유포자를 고소한 소식 전해졌네요. 제가 이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통화 내역이 사실 유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 둘 중에 한 명이 관여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하에 이 당사자 둘이 누군가에게 넘겼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공지영 씨가 이제 이 원래 이 김부선 씨의 활동을 좀 돕자고 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 최초의 이 녹음 파일을 건넸는데 건넬 때 이 사람이 이 김부선 씨를 좀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 보자 해서 넘겼는데 본인에게 더 이상 상의를 하지 않고 5명에게 또 다른 5명에게 이 파일을 유출해서 결국 이 파일이 지금 대중에게 공개가 됐으니 지금 현재 최초로 내가 파일을 공지영 씨 입장에서 파일을 줬던 사람은 연락이 두절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포한 사람으로 잡아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파일을 넘길 정도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넘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락 두절이다 이러면은 좀 황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과거에 그 김부선 씨와 이재명 시장이 어디 낙지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영수증에 형상금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지영 씨하고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유포가 돼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대중들은 이거 김부선과 공지영이 짜고 이 파일 넘겨서 이재명 시장을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지영 씨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 책임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김부선 씨를 돕자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걸 받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지영 씨 입장에서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 책임이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지영 씨도 김부선 씨 동의 없이
파일을 넘긴 거잖아요. 최초예요. 네. 이 이모 씨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무선 씨 동의를 받고 이모 씨에게 넘겼는지 아니면 이제 공지영 작가 단독으로 넘겼는지 이제 좀 이거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죠. 녹취를 할 일단, 할 때는 사실 동의하고 녹취하는 경우는 별로 그런데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김무선 씨가 좀 놀랐을 수 있는 것이 공 작가와 통화를 장시간 했다고 해요. 이 원래 원본 파일은 깁니다. 근데 이제 편집된 게 지금 2분 20초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무선 씨는 공 작가가 우리 대화를 녹취를 했네 이렇게 이제 느꼈다고 하니까 아마 동의는 고사하고 일단 몰랐을 가능성이 기분은 크다.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뭐냐면 공 작가가 분당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가거든요. 이 피고발인이 이제 김무선 씨인데 제일 마지막에 가죠. 30분 있다가 진술 거부하고 나왔다가 강은숙 변호사와 다시 가게 되는 과정인데 그 전에 공 작가는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때 이 녹취 파일의 원본, 풀 버전을 분당경찰서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유출됐을까를 따질 때 자, 하나는 경찰에 제출했고 또 하나는 변호인들과 나눠서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이모 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사와 김부선 씨의 관계에서 스모킹건이 없다. 그게 아마 김부선 씨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영환 후보를 통해서 공개됐던 사진, 인천 앞바다 사진, 그때 낙지집을 갔는데 식사를 했다. 그 카드 영수증이 있을 것이다. 그 카드 영수증을 찾는 분에겐 제가 500만 원 현상금 드리겠습니다라고 현상금을 걸었던 네티즌이에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을 굉장히 입증하고 싶어하는 시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공지영 작가나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아, 이모 씨는 우리 편이구나. 사비를 500만 원까지 쾌척하면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을 밝히고 싶어하는 인물이니 했을 거고 또 이모 씨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녹취 파일까지를 건네받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모 씨는 이 유출됐을 때 자기 주장을 했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내가 유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락 두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좀 수상한 대목이고 5명에게 줬다 하니 아니 너만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유포될지 그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모 씨를 통해서 나갔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군요. 현역 경기도지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 단체장 아닙니까? 사실 도정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크고 작은 고소 고발 사건들이 좀 많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사나 뭐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